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방중기 계획에서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모함의 규모에 대해서 4만 톤으로 하자는 안과 7만 톤의 중형 항모로 하자는 안 등이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 탑재하는 함재기도 F-35B형과 KF-21N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척당 2조 6천억 원의 건조 비용, F-35B형의 한 대당 가격이 1,700억, 그리고 KF-21N의 개발과 양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항공모함이 제대로 된 전력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병력 부족으로 함을 운용할 인원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국방 예산안에서 경항공모함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항공모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던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무인기가 정찰 및 공격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앞다투어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각종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개량 발전시켜 평상시엔 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직접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무인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해군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봉쇄해 그들의 해상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군이 북한 쪽으로 남하하기 이전에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상륙 작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 지역에 대한 항공 정찰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무인기가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해병대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실시했는데, 목표 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측을 하지 못해 포탄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24년 독도함에서 무인기인 모하비를 이륙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하비는 MQ-1C 그레이 이글의 개량형으로 함정에서 운용하기 위해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최대 2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한 이 무인기는 합성개구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독도함에서의 실험에서 모하비는 90m를 활주한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우리 해군은 독도함의 제한된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하비는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이륙이 가능했지만, 여기에 감시 장비와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면 300m의 이륙거리가 필요하고, 헬파이어 미사일 12발을 장착하면 무려 490m의 이륙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활주로의 거리가 200m 정도인 독도함에서는 모하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함은 활주로의 폭이 좁아 모하비는 안정상의 이유로 이곳에 착륙하지 못하고 이륙 지점에서 60km 떨어진 포항기지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인기 자체적인 힘으로 이륙하는 스톨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톨 방식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현재 영국은 7만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탑재되는 함재기 F-35B는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단거리에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스토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의 전장에 무인 항공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F-35B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거나 무인기 단독으로 작전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퀸 엘리자베스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3단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스토블 능력을 갖춘
무인 항공기의 운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3년 모하비의 이착륙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존 활주로를 개조해 약 213m 길이의 앵글드 데크 착함 구획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단계는 강제 착함 장치를 설치해 고정익 무인 항공기에 착륙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약 40여 종의 무인기를 후보 기종으로 놓고 각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함수와 앵글드 데크에 사출기를 설치해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로써 퀸 엘리자베스는 스토블 방식에서 캐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영국의 무인기 운용 3단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역시 항공기를 최대 무장 상태에서 이륙시킬 수 있는 사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출 방식인 증기식은 압력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까다롭고 함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매우 크기 때문에 중형 항공모함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미 해군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에 장착된 전자기식 사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는 거대한 증기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일정한 출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공기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적어 기체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개발사인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중형 항공모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멀스의 축소형인 MCAT의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이멀스가 최대 45톤의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반면 MCAT은 32톤의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F-35의 함재기형인 F-35C도 충분히 이륙시킬 수 있는 출력을 발휘합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MCAT의 또 다른 축소형인 MKIT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약 20m의 거리에서 중량 11톤의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모듈식 구조로 되어 있어 고장 시 손상된 블록만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형화된 전자기 사출기에 대한 기반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에 개최된 마덱스 전시회에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HCX-23 플러스는 배수량 1만 5천 톤급으로 특이할 만한 점은 이중 갑판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부 갑판은 전자기 사출기를 이용한 이륙 전용 갑판이고 상부는 강제 착함 장치를 적용한 착륙 전용 갑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함은 배수량이 크지 않아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지만 건조비와 운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오션은 4만 톤급의 비교적 대형함을 발표했습니다. 전장 240m, 폭 60m인 이 함은 앵글드 데크를 적용해 이륙 공간과 착륙 공간을 분리했으며 무인기뿐만 아니라 마리논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 고속 상륙전과 상륙 돌격 장갑차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을 이용해 북한군의 항구를 미리 정찰하고 제압 공격을 실시하며 이후 상륙정을 통해 해병대를 투입시키는 전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인 전력 지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자기식 사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에서 이미 무인기를 위한 소형 사출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들이 과연 얼마의 비용을 요구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함에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비용으로 1조 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기식 사출기를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6년부터 한국형 전자기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 조선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부상열차 기술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 기술이 전자기식 사출기 개발 기술과 매우 유사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무인 전력 지휘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카이와 대한항공에서는 여기에 탑재할 무인기의 개념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카이의 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카이는 지상군이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랜딩 기어를 보강하고 강제 착함 장치를 새롭게 장착한 드론 함재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하며 최고 속도 마하 0.6, 항속거리 480km, 최대 이륙 중량 6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무인기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2발, 소형 공대지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수 부분을 모듈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통상 임무를 수행할 때는 A4 레이더,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때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 정찰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 EOTS를 장착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엔진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엔진은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엔진으로 현재는 거의 완성 직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무인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국내 스텔스 무인기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쿠스 LW는 기본적인 스펙에서 카이의 무인기와 비슷하지만 현재 CJ 1호기가 출고되어 각종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 성공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블록 단위의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블록 1은 낮은 수준의 AI를 적용해 공대지나 공대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블록 2에서는 높은 수준의 AI를 적용해 공중전 능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형 장수명 엔진과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장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은 아직 군사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계획은 아직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빠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 무기 체계를 제대로 개발해 원활히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이상 추격자의 입장이 아닌 기술 선도국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